네,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 순서는 먼저 학교폭력의 법령상 정의가 무엇인지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폭력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서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학교폭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 장소입니다. 학교 내외.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발생한 게 모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피해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유형이 학교폭력이냐? 위에 있는 법률 용어를 다 빼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법은 형법의 틀에서 차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매년 4월 둘째 주쯤부터 해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피해 유형의 40% 가까이 되는 수치가 매년 언어폭력이 차지합니다. 그 2, 3등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체폭력에서 집단 따돌림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유형은 사이버 폭력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태조사 진행할 때 여러 유형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과 언어 폭력이 결합되는 형태도,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이 결합되는 형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많이 얽히는 게 바로 성폭력 사안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 학교 폭력을 가해하느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응답한 게 있는데요. 30%에 가까운 수치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다. 또 약 25%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대방이 나 괴롭히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는 응답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들은 그냥 복합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가 되는 건데 이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A는 B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B는 A가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무고죄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안들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근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는 무고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폭력은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예시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들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SNS 등에 퍼뜨리고 단톡방에 퍼뜨린다. 이러한 것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에 보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고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학생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예시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들을 쓰는 거죠. 외모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뭐 부모님 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행위들,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 유형으로는 뭐 협박을 하는 겁니다.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든 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라는 유형은 없다라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학교 안에서 발생합니다. A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에게 부모님이 자기에게 사준 야구 글러브를 줬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야구 글러브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A는 B가 우리 집 와가지고 야구 글러브 포함해가지고 한 시가 한 70만 원어치를 훔쳐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냐? 여기 아래에 분류에 보면은 이 부분은 절도에 해당하는데 절도라는 유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B가 A한테 가져갔을 때 A가 자발적으로 줬느냐 아니면은 강제성을 띄웠느냐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해당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강제로 협박을 해서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갈과 강요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자발성을 띈 케이스죠. 이거는 그냥 절도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좀 다른 유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카카오톡 계정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옆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강제로 가져가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계정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돈 빌려줘 라고 하면서 어른들한테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데다가 넘기고 나서 게임머니 받거나 뭐 한 2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많이 받는 거고요. 10만 원 정도 받아서 현금을 챙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 하나에 계정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나 이거 계정 못 넘겨요 라고 할 경우에는 협박을 한다든지 심하면 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순한 폭행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 시작해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쭉쭉쭉쭉 다단계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핸드폰 좀 빌려줘 라고 한 다음에 몰래 계정을 빼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협박을 받으니까 부모님 핸드폰에 손대서 부모님 카카오톡 계정을 넘기기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해당 학생들 어쨌든 간에 강요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폭행, 강요죄로 넘겼지만 이게 중학생 넘었는데 중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초등학생에게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단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사가 2021년도 기사이긴 합니다만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A가 평소 교실에서 음담패설을 막 해요. 그리고 여학생 B, C, D의 몸매를 평가하고 다니는 겁니다. 막 여학생 B는 이런 거예요. 여학생 B는 쟤는 신체 어느 부위가 크고 작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가 같이 있는데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을 지도를 해도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같은 반 남학생들도 불쾌감을 느끼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계속 꾹꾹 참고 있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법령상 분류와 간단한 분류에 보면은 이 유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성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몸을 평가하고 다녔으니 이거 갖다 불쾌감 생겼으니 언어폭력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폭력도 언어폭력이지만 일단은 신체적으로 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도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계속 참고 있었다라는 거는 불쾌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학생 A가 같은 학급의 남학생 B에게 다가가서 B의 성기를 동의 없이 만졌어요. B는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B의 이런 행동에 대해 A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건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 동성간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학교폭력, 성폭력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폭력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폭력은 크게 3개로 나눌 겁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눌 겁니다. 처음 사례에서 봤던 몸매 평가하고 다니는 것들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성희롱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성적 수치심입니다. 그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건은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예요. 그래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 성추행, 이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봤던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 근데 이 남학생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쾌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성간에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 동성간에도 했을지라도 동의가 없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꽤 있어서 이게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왔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사실은 거의 안 생기기는 하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생기면은 바로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아니라 사법기관으로 가죠, 요즘은. 자, 그리고 성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단계로 가면은 이러한 사안들을 1년에 몇 건씩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성폭행이 일어나가지고, 가해 학생이,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저는 이제 봤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서도 이 성폭행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잡이 없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성차별적인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통념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일반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도 있었던 거죠. 물론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다 바뀌고 있지만요.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도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교과 같은 데서는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물론 보건교과에서도 진행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가 혹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별도의 교육 시간에 열심히 안 듣고 혹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실제 사례를 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일이 생기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얽혀서 이제 자신들이 나는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도 처리하지만은 반드시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폭력 유형들 중에 보면은 성 관련 사안 유형 중에 보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모든 법률의 내용을 마스터를 못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면은 바로 이제 사안이 접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다 할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한다든지 SNS 내용을 캡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수집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은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통념은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일으킨다라는 게 통념이었는데요. 그 통념이 지금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은 학교 안에서는 생활지도 담당 부서나 학교 내 성고층 담당관, 보통은 보건교사로 지정돼 있어요. 학교 밖에서는 117 또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바라기 센터는 24시간 운영이거든요. 이 두 곳은.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 연락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성 관련 사안 이슈가 굉장히 대한민국 학교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봤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학생 A, B, C, D 4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네가 너무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 B, C 따로 그리고 D 따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진 거예요. D는 자기가 친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돌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거는 학교폭력에 맞는지 한번 볼게요. 법률에 따돌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생 장소도 학교 내외죠. 그리고 따돌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명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나 A, B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 나를 따돌림 시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이 한 명을 따돌림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했냐라는 거고요. 세 번째 요건은 이겁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느냐.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라면은 따돌림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했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느냐가 네 번째 성립 요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보면은 A, B, C랑 D가 따로 다니게 되는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상에서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도가 없었다.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의도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은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갈라지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용어로는 막 꼽주고 막 그 다음에 막 쟤랑 다니지 마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막 비방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따돌림으로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상황 보면은 이렇게 하죠.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한다. 그리고 싫어하는 말로 놀리고 빈정거리고 면박 주고 겁주고 골탕 먹이고 비웃는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것들이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된 거예요. 근데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자가 와서 나 가해한 기억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가해자가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사안 처리되는 거 부당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실제로 발생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 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생각이에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구분은요. 본인이 내리지 않고요. 학교가 내리지도 않아요. 어쨌든 사안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 기구에서 판단하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이 기구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면은 학교폭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면은 일단은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망상이다. 마찬가지 가해자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피해받은 사람들이 나 피해를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폭력 관련돼가지고 매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연구하는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기관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교육부와 별개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피해자들에게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치면 약 60%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를 포함한 주위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서 되게 우울한 증세가 보인다. 근데 이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생겨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때렸다.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아이들은 보통 이거를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정당방위는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크게 내 생명에 위협이 있었겠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한 행위와 별개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체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시 상황들 보면은 뭐 신체폭력 하면은 보통은 그 신체적인데 물리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근데 폭행은 보통 상해를 같이 수반합니다. 그 상해가 있는 자들은 폭행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봐야죠. 학교 안에서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겨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어디다 가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뭐 약취 유인이 심지어 일어나죠. 약취와 유인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약취 같은 경우는요 강제로 끌고 가요. 그 유인은요 거짓말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었냐 거짓말해서 데려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취와 유인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실제로 거의 뭐 자주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냥 뭐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고 꼬집고 밀쳐요. 근데 가해자는 자기는 장난이라 하거든요. 근데 피해당한 사람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신체폭력에 해당합니다. 어디까지나 장난의 기준은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A라는 선배가 나한테 B, C를 때리고 현금 5만원씩 뺏으라고 시켰어요. 처음에 거부했는데 A 선배가 나 노려보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맞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선배 시키는 대로 B, C를 때리고 현금을 뺏어가지고 A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A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의 행위 학교폭력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한 행위 자체가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B와 C가 폭행을 당하고 공갈을 당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요. 금품갈취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공갈이 법률 용어예요. 법령에는 공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죠. 돈 빌려줘 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 오늘 너무 추워. 옷 좀 빌려줘. 패딩 좀 빌려줘. 그래 놓고서 안 들려줘요. 그리고 일부러 물건들 망가뜨려요. 이런 것들이 금품갈취, 공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중간에 나라고 표현된 학생 같은 경우는요. 선배가 시켰던 안 시켰던 그걸 떠나서 수사기관에 수사받았고 소년보 재판까지 넘어갔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 중 하나예요. 단톡방에서 친구 A에 대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가끔씩 킥킥킥킥 이렇게 문구만 달았어요. 대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뭐 저기에다가 계속 문구만 계속 웃는 거 이런 반응만 넣어준 겁니다. 근데 나 학교폭력 같이 가해했다고 신고를 당한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대화에서 나도 같이 댓글 달았다 이 자체가 비방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약간 각색을 한 건데요. 과거에 저기 행정소송까지 갔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렸던 사례를 제가 조금 순화해서 각색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요즘은 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사이버 폭력은 뭐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이렇게 분류는 하는데 어쨌든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들을 사이버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시 상황은 이렇게 달았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그리고 저격글 이런 것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SNS 등을 통해서 막 공유하는 거,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안도 봤냐면은 모르는 남자가 여학생한테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야, 나랑 자자, 너 몸이 이쁘다, 나랑 자자,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굉장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해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은 학교폭력의 형태로 처리도 가능했지만, 바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서, 바로 사안 접수를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범인 잡혔고요. 알고 봤더니, 막 성인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뭐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서 보호 조치를 내리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은 2024학년도 1학년 학생들부터는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기존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가능했던 것들이 4년 후에 삭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이제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죠. 수많은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입니다. 연예인이나 배우들, 그 다음에 선수들이 과거의 행위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청소년기에 잠깐의 일탈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한번 바라보면은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살짝 물러나 줘야 될 때도 있으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이야기만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학생들 어쩌면은 학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머리에서 필터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과거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로까지 지금 다 이어져서 현재 대학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와 친구의 갈등이 부모님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이 A 학생, B 학생 이야기를 둘 다 들어보고 중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께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본인 자녀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정이 투영되셔가지고 그 부모님들 사이에 이제 싸움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기관으로 가시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서 끝장을 봐야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또 다른 이유는요, 학생들이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가한다. 이런 경우들이 학교폭력에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가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고, 이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한테 막 전가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을 가해했을 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가 안 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많이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들 자녀에 대한 그런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이 작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지도를 하시거든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행위를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거짓말로 동조해 주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자주 뵙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과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선도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훈련이 더 필요하죠. 성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어려운 거는 보호자들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 훈련도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지사지의 감정을 가져봐야죠.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감정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갈등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갈등이 엄청 고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을 해보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에 거랑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아 성찰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유도해서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다양한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다양한 조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같은 이 대도시권에서는 사실 주변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는 사실 학교 안에서 갈등 발생은 사실 필연적일 겁니다. 성인들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호자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면은 자녀와 대화하실 때 자녀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적하시기 전에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분명 이 자녀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통의 가해 학생들을 많이 면담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마음이 외롭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한테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정에서 이렇게 잘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서 심리적인 지지축을 형성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만약에 잘못한 행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지도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수용을 할 겁니다. 성인들도 자기한테 맹목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해 학생들 많이 면담을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지지축이 없어요. 이 학생들에게는 내가 가서 마음을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을 기댈 때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성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근데 그 아이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배운 거대로 사고치고 다니는 거죠.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으로 심의하면서 보면은 학교폭력 사안에 한 번 연루된 학생들은 있어요. 근데 2번만 연루되는 학생은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번 일으킨 학생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3번, 4번, 5번 이렇게 쭉쭉쭉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 보면은 자녀들이 보통 아이들이 심리적인 지지축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집 밖으로만 나답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자께서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녀들과 관련돼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녀에게 감정이 막 투영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지나치게 감정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학교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다양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감정이 투영되시면은요, 그래서 자녀와 똑같이 막 흥분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솔직히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녀에게 팔이 굽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에서 자녀의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 주면서 그 다음에 자녀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쥐가 계속 벼랑으로 몰리면은 고양이를 확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학생들도 계속 벼랑으로 몰리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어긋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암묵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강하게 지도하는 자가 있고요. 반대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 두 분이 자녀 한 명을 지도만 하면은 이 학생들은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지축을 충분히 형성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평상시에 많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만 잘 형성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자녀가 점점 자라고 입시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들도 쉽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연락들 주시면은 또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